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한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 인원 476명 가운데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다음 달은 사고 1주년입니다. 그러나 배는 아직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실종자 수색과 온전한 인양,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많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고 이재욱 군의 어머니 홍영미 씨와 고 최윤민 양의 어머니 박혜영 씨가 미국 순회 간담회 일정으로 시카고를 방문했습니다. 저희 뉴스 매거진이 유족들을 만나 무엇을 알고 싶은지 또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들의 소중한 자녀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밝은데 우리 아이는 더 밝았어요. 저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섬세하면서 밝은 아이, 배려심도 굉장히 강하고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활동적으로 하고 왜 파쿠르라는 동아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맨몸으로 벽 타고 뛰어넘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 동아리 결성을 해서 그 아이들이 짠 하고 만나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에서 만나서 대학이란 대학은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러니까 수학여행 가기 전까지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코스프레 같은 건 또 행위예술이잖아요. 전국 코엑스 그런 데서 전국 코스프레 활동을 해요. 재욱이가 자기 꿈을 정확하게 그리고 어느 대학을 가서 어떻게 하겠다가 나와 있는데 그걸 보니까 조경사, 환경조경사라고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홀했던 적이 있어요. 얘가 굉장히 창조적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탁구공이다. 뇌를 굉장히 창조적으로 쓰고 일반인 아이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내는 그런 아이인데 환경조경사가 되겠다라고 했을 땐 굉장히 저희도 염려스러울 정도로 했어요. 왜냐면 너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니? 부모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얘기가 가관이었죠. 엄마, 환경이라는 것은 그냥 환경만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이 자연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변색되고 제대로 안 굴러갔을 때 그 환경을 조경해내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그것도 환경조경사다. 난 그런 일을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그래 네 뜻이니까 이게 자유롭게 내버려뒀는데 그것이 그 아이의 마지막 꿈이었다는 것을 보면 이 아이가 친구 좋아했죠. 동물 사랑했죠. 또 자연도 사랑했죠. 그래서 그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꿈, 하고 싶었던 것들은 마음껏 조명을 하고 가지 않았나. 그렇게 갈 줄은 몰랐겠지만 지금도 많이 엄마는 아무리 자식 자랑해도 모자라고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냥 참 인재로 키우고 싶었던 아이였는데 잘 자라줬구나 하는 그런 믿음 같은 게 있는 아이였어요. 자녀가 시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그냥 확인하는 순간 그냥 딱 멈췄다.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 죽었구나 내가 죽었구나 그거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재욱이는 그냥 구명조끼 안 입었어요. 아무것도 안 들고 올라왔어요. 짧은 티셔츠에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네팔 운동복 바지. 운동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표정은 이마에 상처는 있었죠. 그리고 7일 만에 올라왔기 때문에 아이가 살짝 이렇게 불어 있었어요. 좀 키가 큰 듯한 덩치가 좀 큰 듯한 느낌으로 올라왔는데 표정은 그냥 그랬어요. 엄마한테 와서 다행이다. 엄마한테 와서 정말 다행이다. 그런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마음. 그래서 아이의 좋은 모습, 편안한 모습만 제가 생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마에 상처도 나중에 제가 발견을 했고요. 그게 또 이제 나중에 보였던 거겠죠. 그리고 재욱이가 굉장히 건강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냥 밝은 모습만 기억하려고 지금까지도 그 마지막 모습은 잘 안 떠올려요. 저 윤민이는 딸 셋 중에 막내예요. 그리고 제가 35에 낳은
늦둥이 딸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아주 너무 평범한 여고생, 얌전하고 소심하고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고 그런 아이였거든요. 17년을 제 곁에 있다가 그렇게 갈 줄 알았다면 제가 직장을 안 다녔을 텐데. 윤민이 항상 그랬거든요. 저 직장 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엄마 쉬는 날이 언제야? 엄마 언제 휴무야? 항상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좀 그랬어요. 제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 오래 할 생각은 없었고 윤민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한 1년, 2년만 조금 벌어서 윤민이 대학 등록금은 좀 해놓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녀와 마지막으로 연락을 취했을 때가 언제죠? 그 시간이 9시 반이었었어요. 근데 통화가 됐어요. 윤민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윤민아 지금 속보가 떴대는데 지금 거기 상황이 어떠니? 그랬더니 윤민이가 배가 기울었고 우리는 구명조끼를 입고 줄을 맞춰서 앉아 있대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상황이 그렇게 뭐 이렇게 커다란 참사가 될지는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아이들을 구명조끼를 입히고 줄을 맞춰서 세워놨다는 거는 구조선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그 배에서는 그 사실을 다 인지하고 있었고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윤민이한테 윤민아 막 울고 막 그래? 너 울어? 그랬더니 안 운대요. 아이들도 울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도 아마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통화도 된 상태니까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윤민아 구조가 돼서 언니 섬으로 나오면은 나오자마자 엄마한테 전화를 해라. 엄마 불안하니까 얼른 나오면 바로 전화해. 그러고 끊었어요. 원래는 요건데. 되게 많이 기울어있다. 기울인 거 어떻게 보였지? 이게 원래는 이렇게. 원래는 이건데. 힘들어. 살려줘. 다리 아파. 살려줘. 수이. 저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에 학교에서 문자가 왔었어요. 전원 구조. 뭐 몇 명 구조, 마지막에는 전원 구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엄마들한테 전화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안하다. 학교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애기 아빠까지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지금 학교를 출발하니까 너도 학교로 와라. 그래서 이제 조퇴를 하고 상황판에 생존자 명단이라고 딱 있는데 유민이 이름이 없더라고요. 1시간 반쯤 지나니까 더 이상 들어올 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못 있겠다. 가까운 항구로 가자. 그래서 팽목항으로 가는 걸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팽목항으로 다 간 거죠. 팽목항에 갔더니 벌써 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기자들, 또 유가족들, 또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법경찰들 거의 뭐 빠글빠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기다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윤민이는 8일 만에 나왔거든요. 근데 8일 만에 나왔는데 그 8일이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무지하게 긴 시간이었어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그 항구에 가서 그냥 물만 받아보는 거예요. 팽목항에서 앉아가지고 계속 바다만 쳐다봐요. 근데 사실 그 바다가 사고 현장하고는 배로 2시간을 가야지 사고 현장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바다만 아이들이 있는 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8일째 되는 날, 윤민이 나오던 날 133번 최윤민 이렇게 이름이 딱 뜬 거예요. 보라 그래서 갔는데 그 넓은 그 안치소에 윤민이 혼자 딸랑 눕혀놓은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 윤민이 혼자 누워있는 모습이 어찌나 외로워 보이든지 친구가 옆에 같이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사이를 눕혀놨는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윤민이는 아주 깔끔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졌는데 옷은 이렇게 축축한 정도, 손은 이렇게 목욕탕 갔다 오면 여기가 쪼글쪼글한 정도, 그 정도였었어요. 얼굴도 깔끔했고 이제 이 부분만 약간 푸르스름한 정도, 그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나왔어요. 저는 그래요. 윤민이가 그렇게 갔지만은 그 윤민이를 저는 이렇게 약간 빼앗긴 느낌이에요. 윤민이를 너무 어이없게 잃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속상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윤민이가 지상에서 사고가 났다면, 버스가 넘어져서 뭐 사고가 났다면 저희 유가족들이 달라붙어 버스 세워요. 산사태로 이게 매몰이 됐다면 유가족들 흙으로 손으로 흙을 다 파헤쳐서라도 아이 구해내요. 근데 그 먼 바다 한가운데 사고가 나니까 저희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아이들이 물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만 있었어요. 저희 부모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게 저는 너무 미안하고 제가 너무 그 자책감이 들어요. 유족들은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선체 인양과 함께 참사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실 규명이 밝혀져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세월호 그 노후된 선박을 이렇게 수입을 해서 그 규제 완화죠. 규제 완화로 인한 노후된 선박을 수입을 해서 불법 정개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사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냥 사고라고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나면 결정을 내리고 난 상태에서 해결을 하려면 그게 또 짜맞춰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왜? 구조 과정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그것은 사고가 아니고 사건이다라고 누구나가 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황들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한 부분이 제일 먼저 규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1년 동안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왜 이렇게 1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진실 규명도 있어야 되고, 또 세월호가 지금 인양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우선이 인양인데 인양이 되어야 그 세월호 안에 모든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거죠. 지금 뭐 폭침설 같은 음모론도 있고 무수한 많은 의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월호가 제대로 인양이 되어서 그것이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난지 낱낱이 파헤쳐진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될 것이고 그 음모론까지도 이렇게 해결이 될 건데, 이것을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이유는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요. 배는 그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구조는 했어야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해경이 구조를 하나도 못했다는 거에 저는 더 포인트가 맞춰지고 그거에 더 붕괴해요. 그렇잖아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벌써 8시 몇 분부터 배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배에 넘어간 시간은 10시 20분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간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구조할 시간이 저는 충분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구조를 한 명도 안 했다는 거. 저는 그게 저희는 붕괴하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는 딴 분들은 글쎄 모르겠어요. 왜 그 배에서 가서 싸우지 그러냐고 그러는데 저는 그분들도 물론 소송해야죠. 그분들도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는 저는 해경에 더 붕괴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경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걸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구조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본인의 역할을 하나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한 명도 구조를 못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선장만 딸랑 데려가나요? 저는 거기서 저희는 붕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싸우는 거고. 그런데 지금 그 해경 해체했다고 하는데 그게 해체인가요? 문패만 바꿔다른 거지. 그리고 해경 누가 책임자, 누가 처벌받은 사람 있나요? 123 경장 1명 4년?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닌 거죠. 세월호 참사 일주일 만에 많은 언론의 보도가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 유병언의 수색작전으로 옮겨졌습니다. 매일 TV와 신문에서 셀 수 없는 많은 보도가 쏟아져 나왔죠. 수많은 언론이 사고의 본질이 아닌 유병언에 초점을 맞추는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3개월에 걸쳐서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한 수색의 대상, 그 선사 소유주
그의 사망에 대해선 아직도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사는 재판에서 벌금 단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벌금 1,000만 원에 대한 혐의에 경찰 병력 수천 명의 3개월에 걸친 수색 작업, 구원파와의 갈등 등이 뉴스를 가득 메웁니다. 아직도 차디찬 바닷속 배 안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허술한 각본 같은 그런 그 과정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은 의심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IQ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도 많이들 하시고 굉장히 똑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눈에 빤히 보이는 이게 완전히 무슨 일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딴 데로 집중시키는 듯한 그런 액션이잖아요. 근데 저희 유가족 눈에도 저희는 보이거든요. 사실 그것이.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왜 지금 그쪽으로 갈 방향이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하는 게 저희는 보이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그쪽으로 그냥 관심을 옮겨 가시더라고요. 이쪽 일은 아주 잊으시고. 그러니까 나름 저는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이게 대충은 돌아가는 상황을 저는 파악을 하게 됐는데 그 일반 국민들은 한마디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방송에서 해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은 옛일을 잊어버리시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항상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국민들한테. 본질을 좀 봐달라. 이 세월호 사건의 본질이 뭐냐? 아이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그냥 수학여행 가다. 학습의 연장이에요. 그러다 죽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엄마 부대 어버이 연합 나오셔가지고 누가 죽으러 가랬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 보면은, 저분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들인가. 이게 뭘 아시고 하시는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세월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한테 약간 부탁드리고 싶은 말, 이런 거는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거. 세월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심이 있으면은 여기저기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알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저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11개월 후가 돼서야 첫 공식 회의를 가졌습니다. 유족으로서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무 긴 시간 준비를 했죠. 그리고 저희는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라고 해서 그렇게 희생이 됐지만 그래도 정부를 믿었고 그래서 유가족에 여한이 없도록 진상조사해서 책임자 처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제가 대통령 면담 갔을 때 대통령이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믿었죠. 그런데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법 만들면서 얼마나 힘겹게 왔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유가족이 정말 여한이 없도록 해주겠다던 그 특별법이 아니고 저희가 많이 양보를 했죠. 그래서 반쪽짜리 특별법을 만들고 지금 이제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조사위원 꾸리는데 17명 조사위원 꾸리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건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제 그 국무총리로부터 인가를 받으시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고 나서도 방해 공작이 그전에도 많았지만 방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사위원회 예산이 너무 많다. 세금 도둑이니 이런 것들로 시작도 하기 전에 그렇게 많은 상처들을 또 입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잘 될지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정말 될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것은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꾸려진 위원회란 말이죠. 그러면 최대한의 동력을 돌려서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데 3개월이 걸렸다는 거죠. 이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조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방해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조사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유가족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많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라고 해도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뭐 하면 그 조사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믿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또한 많은 이슈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났던 유가족, 책임과 결단력, 온정을 수반한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지키지 못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일단. 대표적으로. 유가족 이 세월호 사건이 너무나 가슴 아프기 때문에 유가족이 마음에 여한이 없도록 진실 규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셨거든요. 책임자 처벌 하시겠다.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이튿날 내려오셨을 때 그 비디오에 그대로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기 있는 사람 누구라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다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 물러나신 분들 누가 있나요? 다 승진하셨죠.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할 말을 뱉어 놓으시고 그것도 수습도 못 하시는 거죠. 그런 약속을 왜 하냐고요. 사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그분이 평목에 내려오셔서 체육관에서 처음 뵀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분에 대해서 뭐 반감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었고, 거기까지 내려와 주셔서 뭐 저희를 위로해 주신 거니까 저는 믿고 싶었고, 아,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다. 그리고 또 저는 또 생각하는 게 여자 대통령이시잖아요. 여자니까 엄마 마음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당시에는 남자분보다 여자 대통령이신 저분이 우리의 이 그 억울하고 아이들이 죽은 애통함을 빨리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는 그때는 믿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고 그분이 담화문 발표하실 때까지도 저는 믿었어요. 그때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다 자기 잘못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앞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충업일을 건립하고, 근데 그 이후로 슬슬 의혹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과연 그분의 그 행동이라든가 말씀이 그 약속을, 본인이 한 약속을 착착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제 처음에 믿음이 끝까지 갔겠죠. 근데 그 이후로 사실 그분은 그렇게 저희한테 협조적이지 않으셨잖아요. 그때 만났을 때는 초창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답답했어요. 뭔가 카리스마 있거든. 그래, 내가 뭐 해결을 해줄게. 내가 백성의 어머니로서, 국민의 뭐 어머니로서, 아니면 국민의 뭐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내가 해결해줄게. 이런 확답, 확신, 이런 것을 저는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분의 그때 만남에 있어서는 제가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을 섞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과연 내가 이야기한다고 이분이 들어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다는 거죠. 뭐 하여튼 면담 신청도 하고 그 앞에서 풍찬노숙 했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언제든지 찾아와라. 그리고 아버님한테 팽목항 사고 이틀째 내려오셨을 때 약속을 했었어요. 전화번호까지, 개인 전화번호까지 따가면서 전화를 하라라고. 이 전화를 제가 전화를 드리면 대통령께서 받아주실 겁니까? 받아주겠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정운동에서 그랬습니다. 대통령 만나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 안 하더라도 우리의 목소리,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라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붕찬 노숙을 하며 저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국민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울부짖었을 때 대통령 버선발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성을 하늘같이 여기고 백성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저는 버선발이 아니고요. 맨발로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모로서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면 됩니다. 삼보 일배를 하고 그분을 만나달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 저희가 뭐 그분이 딱 나오셔갖고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완전히 100% 어떻게 해결을 해주겠다. 그거보다도 저는 그분들 만나서 저희가 저희 사정이 이렇고 얘기를 좀 들어달라. 그러시면 제 생각에는 그분이 나오셔서 요거는 요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 있고 요거는 제 권한 바뀝니다. 그리고 저희 등만 두들겨 주셔도 그래도 저희는 조금 마음이 납득이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뭐 저희를 뭐 완전 만나주지도 않으시는 상태고 저희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는 굉장히 속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시는 그 모습이 저희한테는 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것도 기억나네요. 그 국회에 저 처음에 시정연설인가 하러 오셨을 적에 사실 저는 그때 거기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저희 유민 아빠랑 저랑 그 전날 아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전날 온종일 거기서 그 추운 그 처마 밑에서 온종일 하루 종일 진을 치고 있다가 밤에 그 모포에다가 핫팩을 쫙 깔고 거기서 잤어요, 저희들. 거기 완전 바람이 장난 아닌 그곳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되니까 이제 그 경비에 서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오셔서 길을 만드시더라고요. 저희는 사이드로 밀려났고. 그거 보시는 이제 그게 방송에 나오는 그 장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는 너무 허무하죠. 저는 그분을 뵙기 위해서 그 전날 아침부터 가서 대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저희는. 그 추운 겨울날에. 너무 허무했어요. 저희들한테 눈길 한번 안 주시고 그냥 가시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데서 차츰차츰 제가 실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마음은 저는 지금도 믿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을 사실 저는 지금도 갖고 있어요. 참사를 겪은 유족으로서 해외 동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무엇이 있습니까? 해외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단순하게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세계적인 연대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막연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건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지만 근데 진실이 가려지잖아요. 왜 일어났는지.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진실이 호도되고 제대로 해결된 것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제대로 밝혀지려면 진정성 있는 그런 많은 진실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리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함께 제대로 알고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좀 서로가 같이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주인된 의식으로 좀 알려지고 알리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각자의 입장에서 알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SNS를 통해서 알리고 서명도 해주시고 행동할 때 함께 행동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방법들을 그냥 이렇게 행동으로 좀 이렇게 알려주시고 움직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는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희생자의 어머니 홍영미 씨와 박혜영 씨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내가 살면 내 가족 잘 건사하고 나만 열심히 살면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겠구나. 너무나 따뜻한 가정이었거든요.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정말 크게 좋은 옷 안 입고 좋은 집에서 안 살아도 이 행복이 너무너무 행복한 줄도 모르고 이 평범하게 살던 이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가서 그 아이가 빠진 자리를 돌아보니까 그 아이가 전부였다는 거죠. 우리 가정의 전부였어요. 에너지원이었고 가정을 구성하는 전부였는데 그 전부를 저희는 잃어버렸어요. 아니 저는 도륙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지켜내지 못했잖아요. 거기서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회가 이렇게 부정부패에 휩쓸리고 이렇게 썩어 들어갈 때 난 과연 뭐 했나 돌아보면 나밖에 몰랐던 거죠.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에 수많은 참사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주고 경고를 했는데 저는 저밖에 모르고 살았던 그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필 나에게 와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이 일은 나뿐만이 아니고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고든 사건이든 제2의 세월호의 티켓을 누구나 다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윤민이한테는 아무것도 못 해줬지만은 저는 윤민이 말고도 자식이 2명이나 더 있어요. 그 아이들 이 땅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최소한 그것만은 좀 해주고 싶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은 다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갔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동조 안 해주셔도 좋으니까 그냥 바라만 봐주시라고.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것은 인간 존엄의 문제예요. 인간성 상실의 문제예요. 양심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귀중함을 알았다면 아무리 권력이나 물질 문명의 폐해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선택 상황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양심선언을 했어야죠. 세월호 진상규명과 선체 인양,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인양되는 과정,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되는 과정이 양심이 회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월호는 꼭 인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존엄의 사상을 최고의 가치로 치고 있는 전 세계인들의 양심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알려달라는 것이고 미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들도 이것을 제대로 본질을 보시고 그냥 남의 나라, 먼 나라 대한민국의 얘기가 아니고 이 지구상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목소리를 내주시고요. 반드시 인양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평양 건너에 있는 저희가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295명 희생자의 가족들은 피해자고 그들의 삶과 가슴은 찢어진 상태며 참사에 대한 조사는 거북이 걸음이라는 것. 진실과 책임, 배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내에서 세월호 얘기가 많이 잊혀나가거든요. 저희가 간담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좀 세월호가 이런 사건이다. 세월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많이 말씀드려요.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시카고 한인들과 만났습니다. 아픔을 나누며 관심을 부탁했고 진실 규명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윤민이가 8일날 아침 7시 반에 배로 올라왔어요. 눕혀놓는 그 안치소에 윤민이 혼자서 딱딱 누워있는 거예요. 이렇게 똑바로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외로워 보이는지. 그래도 친구들이라도 옆에 같이 누워있으면 좀 그래도 제 마음이 낯설 건데 아이의 희생과 함께 저도 함께 죽어버렸죠. 한 번 죽은 사람이 두 번 못 죽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는 간담회를 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그 아이가 항상 함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과감하게 나옵니다. 세월호 유족 4명이 열흘간 미주 12개 지역을 나눠 순회하고 있는 가운데 고 이재욱군의 어머니 홍영미 씨와 고 최윤민 양의 어머니 박혜영 씨가 시카고를 찾아왔습니다.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현재 미국 분들이라도 저희 세월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또 관심이 없었던 분이라도 저희 얘기를 듣고 저희 기사를 접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세월호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그 세월호 인양이라는 거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하지만요. 거기 안에는 저희 실종자 가족이 9명이나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 단원고 아이들도 4명이나 있고 선생님도 2분이나 계세요. 지금 그 부모님들은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저희 유가족도 옆에서 지금 같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인간 존엄의 문제거든요. 생명을 중요시해야 되는 생명 존중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물질 문명이나 부정부패 그런 연결된 고리 물질 문명의 폐해 때문에 이 인간 존엄의 문제, 그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은 그런 문제로까지 확산이 되는 아주 그냥 참담한 우리 시대의 문제를 이렇게 그냥 드러낸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과의 만남은 어제 정하상 성당에서 청중 50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사고 당시 구조 상황의 문제를 전했고 선체 인양과 진실 규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에 모나코 정부에서는 계속 브리핑을 했을 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날씨가 안 좋아서 구조 상황이 안 좋아서 하루에 2번밖에 물때가 안 맞아서 그렇게밖에 구조를 못한다. 거대한 세월호가 그게 그냥 침몰되어 있습니다. 합동요김식 해야 합니다. 아이들 1년 동안 장례 못 치르고 있어요. 부모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그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실종자 아이들 올라와야죠. 그 아이들 올라오기 전까지 저희 장례 못 치릅니다. 청중들은 유족의 이야기를 들으며 침울한 표정에 눈물을 지었습니다. 또한 음악 연주와 퍼포먼스, 비디오 상영이 있었고 행사는 유족과의 허그 시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들이 길게 줄을 서서 유족들과 포옹을 하며 위로와 격려를 나눴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 이름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실 저렇게 애쓰시는 건 다른 가족들한테도 다른 이런 불행이 일어나지 말라고 하시는 건데 그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작아서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고 해서요. 참 저렇게 씩씩하게 일을 진행해 주신다는 거가 참 죄송하면서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크네요. 이번에 사고가 있고 그분들이 저한테 정말 그 마음으로 안아주신다는 거를 제가 느끼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더 민주화될 수 있고 또 어떤 평화롭고 또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분명히 부활의 꽃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가족분들도 많은 앞으로의 더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같이 함께 기억하면서 거기에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노스웨스턴 대학 재학생들이 응원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유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We all wrote personal messages on the banner to pass on to the victims and the victims' families to show that we stand in solidarity with their pain. 한편 이날 참석자 간의 작은 충돌이 있어 경찰이 출동했지만 행사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마무리됐습니다. 유족은 오늘 오전 딕 더빈 연방 상원 의원을 면담하고 세월호의 진실 규명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세월호 유족은 내일 뉴욕 일정을 끝으로 오는 18일 한국에 돌아가 활동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어머니 오늘 시카고 사람들 만난 소감 어떠세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카고 확실히 다른데요. 굉장히 가슴 따뜻한 울림 같은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냥 이게 가슴으로 와닿는 느낌이었어요. 세월호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마음 시카고에 계시는 교민들의 마음 듬뿍 담아서 한국에 가서 저희 유가족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아픔으로 그냥 주저앉지 말고 이것이 밝음으로 희망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카고 교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뉴스 매거진은 오는 수요일 밤 10시 세월호 유족과의 특별 단독 인터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미디어를 통해서 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부모들은 이미 알고 있고 아이의 시신만이라도 제발 찾아서 이렇게 만나고 싶다.
그 일념으로 저희가 기다렸는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라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풍찬 노숙을 하며 저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국민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울부짖었을 때 대통령 벗은발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윤민이한테는 아무것도 못 해줬지만은 저는 윤민이 말고도 자식이 2명이나 더 있어요. 그 아이들 이 땅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